이런 유언장 나중에 다 무효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73살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아내는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졌지만 사실 익숙하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평생 가족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자는 이제 21살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갓집이 먼저고 시댁은 나중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며느리도 처음엔 싹싹하다 싶었지만 점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말 안 했습니다. 기력이 떨어져도 혼자 병원 다니고 약 챙겨 먹고 그래,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다들 바쁘잖아.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제 몸이 스스로 멈춰버렸습니다. 전화기만 붙잡은 채 응급실로 실려간 그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 여행은 작년에 미리 예약해둔 거라. 금방 다녀올게요. 괜찮으시죠? 금방 돌아올게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순하게 살았던 걸까? 아니면 진심이란 말이 가족에게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부터 저는 아주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가족이란 이름, 과연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인지 말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음력으로 치면 그 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한창일 무렵이었죠. 사람들은 그 계절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저에겐 그때부터 봄이 오면 마음부터 쓸쓸해졌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수밥을 짓고 아들 도시락을 준비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그 옆에서 신문을 넘기며 잔소리나 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될 줄은요. 아들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고 들어와도 아내는 꼭 아들을 기다려 밥상을 차렸고 그 아이는 엄마 덕분에 버틴다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저는 속으로 뿌듯하면서도 좀 미안했죠. 저보다 훨씬 깊은 정을 주는 사람이 아내였으니까요.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종종 제게도 아빠, 주말에 같이 뭐 드실래요? 하며 연락을 먼저 하던 아이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명절엔 큰 상을 같이 차렸고 제 생일엔 직접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땐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예의도 있었고 말도 곱게 하더군요. 결혼식 때는 저를 향해 고개 숙이며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그 인사가 점점 형식적이었다는 걸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 2년까지는 그래도 명절마다 찾아왔고 아내의 제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 애들도 잘하네 싶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직장 생활이 바빠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둘 연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은 처가에 먼저 가려 해요. 애가 어려서 장거리 이동은 좀 부담돼서요. 시댁은 나중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처음엔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 며느리가 몸이 힘든 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라는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차린 명절 밥상 앞에서
아내 사진을 보며 술잔을 기울일 때 이게 우리 가족이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나마저 서운한 티를 내면 그나마 있는 관계도 다 무너질까봐. 손자는 그래도 애틋한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엔 제 무릎에서 낮잠을 자던 아이였고, 제가 사준 장난감을 들고 방 안을 뛰어다니던 녀석입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제 앞에서는 말이 좀 적어졌지만, 그래도 눈빛만 보면 제 마음을 조금은 읽는 듯 했어요. 그 아이에게라도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용돈도 챙기고 가끔은 손편지도 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불편해하더군요. 아버님, 요즘 애들은 손편지 같은 거 무거워해요. 그 말에 편지를 찢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던 시절엔 집 안에 웃음소리가 있었고 식탁 위에는 늘 따뜻한 밥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그냥 조용한 건물이 되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냉장고는 자주 비어가고 약봉투는 늘어만 가고 달력에는 병원 예약일만 덩그러니 표시돼 있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저는 아직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기대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지만 제 몸이 스스로 무너진 그날, 아들의 대답이 전화를 타고 들려온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작게 숨겨두었던 실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게 됐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약을 챙겨 먹고 라디오 소리를 조금 크게 틀어놓은 채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고 또 익숙한 외로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지럼증이 조금 있더군요. 고혈압 약을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저릿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휴대폰을 들었는데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목소리도 평소 같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생각난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다급하게 단축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며느리에게 걸었지만 이번에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19에 직접 전화했고 통화 중에 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구급차 안에서 제 손을 잡고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날 제게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그제야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화하셨어요? 저는 힘겹게 눈을 떴고 숨을 몰아쉬며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아까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그 순간 영상통화 너머로 옆에 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탑승 시작했대. 지금 들어가야 해.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은 제 귓가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 여행은 작년에 미리 예약해둔 거라 금방 다녀올게요. 괜찮으시죠? 금방 돌아올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는 끊겼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분이 언제 오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눈만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혼자 병실에 누웠을 때 머릿속엔 수십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 보였던 걸까? 아들에겐 아버지가 이런 존재였던 걸까? 다음 날 오후쯤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요일 저녁에 도착하니까 바로 갈게요. 그 말 속엔 미안함보다는
그래도 내가 연락했잖아 하는 당당함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제사상을 혼자 생략했습니다. 그날이 아내의 기일이었거든요. 손끝이 떨려서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어요. 차마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 아들 부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 입에는 뻔한 위로의 말. 아버지,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길도 챙기지 못해 죄송해요. 다음엔 꼭 챙길게요. 하지만 그들의 말보다 더 크게 들린 건 다음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왜 늘 다음이어야 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 달력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들 생일, 손자 시험 기간, 며느리 생일 같은 기념일들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이젠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긴 했지만 몸보단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집, 아니면 그냥 조용한 곳. 현관문을 여니 반쯤 마른 화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물을 못 줘서 그랬겠죠. 그 화분처럼 나도 어디선가 말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원 당일 저녁,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한 손엔 과일 바구니, 다른 손엔 건강식품. 하지만 그 물건들보다 더 무거웠던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짜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출국장 들어간 상태라서. 그리고 병원에서 큰 이상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들이 어찌나 또박또박 박히던지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셨던 것도 저희가 몰랐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몰랐다고요. 내가 몇 번을 말했는지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요즘 숨이 차다고, 자식이라면 조금이라도 눈치챘어야 했던 그 말들을.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게 보일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태도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식사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문자가 왔고, 며느리는 가끔 정성스런 말투로 통화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김치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애 아빠가 주말마다 들를 수 있어요. 갑작스런 친절. 이상하리만치 포장된 말투. 마치 어디선가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자 지원이도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학교 근처에 볼 일 있는데 같이 밥 한 끼 어때요? 어색한 말투, 멋쩍은 웃음. 하지만 저는 그 아이만큼은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그 아이는 제게 진심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혹시 요즘 뭐 서류 같은 거 정리하세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유언장 같은 거 아직 유효한 거죠? 갑자기 나온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눈빛, 예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뭔가를 파악하려는 그 표정.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네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묻지도 않고 그런 질문부터 하는 건 좀 서운하구나. 아들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의 연락이 잦아졌고
며칠 뒤엔 보험사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지정된 실손보험 관련해서 서류상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를.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준비해뒀던 유언장 초안을 다시 펼쳤고 메모지에 조용히 한 줄을 썼습니다. 이 돈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남길 것이다. 며느리는 전보다 훨씬 더 살가워졌습니다. 반찬이며 속옷까지 챙겨주겠다며 부쩍 자주 들렀고 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이며 이제는 자주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원만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금이 가면 그 조각들이 다시는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는 법이죠. 어느 날 며느리가 웃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좋은 실버타운 생겼다고 해서요. 견학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요즘은 거기 병원도 붙어 있어서 편하대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집에서 좀 멀어져 주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찻잔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실버타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방식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원이가 주말에 집에 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그 아이는 방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잠시 후 무심코 연결된 거실 블루투스 스피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신문을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 보이셔. 힘들어 보여야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지. 조용할 때 기회를 잡아야 돼. 괜히 감정 자극하지 말고 말 조심해. 지원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이 스피커에 자동 연결됐다는 것을. 아마 음악이라도 들으려던 모양이겠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내가 있으면 좀 기분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너 자주 가. 그분은 감정에 약한 분이니까. 지원아, 너한테 정 쏟게 만들고 그 다음은 우리가 챙기는 거야.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지원이는 거실로 급히 나와 블루투스를 끄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저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주말 저녁 시간 되시면 가족회의 잠깐 하면 좋겠어요. 법적인 정리 몇 가지 논의할 게 있어서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미처 정리하지 못한 유언장 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가 죽기 전 남긴 손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신 너무 믿지 마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손자만큼은 진심을 기억하게 해줘요. 그 손글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아내는 손자를 지켜달라 했지만 나는 이제 누구도 감싸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쌓아온 모든 것, 그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그들이 모르는 나의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 이후 지원이가 제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정 쏟게 만들고 챙기자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으니까요. 그리고 찾아온 주말,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무겁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도 그렇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는 책가방 같은 서류 가방을 열고 하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상속 관련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지금 이건 확정은 아니고요. 그냥 의견을 정리해 본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따라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제가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슬쩍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법적 분쟁 같은 게 생기면 아버지도 곤란하시니까요. 그 순간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잘 지내냐? 아, 예.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지난주에도 할아버지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 스피커 연결됐던 날 말이야. 너는 그 얘기 못 들었나 보네. 아들은 움찔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잡은 듯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정 쏟게 만들고 그 다음은 우리가 챙기자. 네 마누라가 지원이한테 시키는 말이던데.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오며 황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희 진심으로. 오해, 진심. 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제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 나 쓰러졌을 때 뭐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내가 병원 침대에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고 겨우 그 한마디 할 때 너희들 뭐랬더라? 그 말, 내 귓가에 그대로 박혀 있다. 나는 서류를 손에 쥐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의 결을 따라 아주 정확하게 찢었습니다. 나 유언장은 다시 쓸 거다. 그런데 이 안에 너희 이름은 없을지도 몰라. 왜 그런지 묻고 싶다면 그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말들을 다시 생각해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단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끝이야. 그걸 기억해라. 서류를 찢어버린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쁘다, 괜찮다, 필요 없다. 그제야 그들도 느꼈겠죠. 이제 더는 예전처럼 말로 넘길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걸. 며칠 뒤 지원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혼자라서 그나마 대화를 받아주긴 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요즘 좀 많이 조심하긴 해요. 그냥 실수였을 거예요. 지원아,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실수 한두 마디로 판단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을 드러내는 창문이 될 수는 있어. 지원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등을 토닥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재 문을 잠그고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 통장 사본, 아내와 함께 모아둔 정기예금 목록, 건물 등기부등본, 증권사 계좌 내역, 그리고 미뤄둔 유언장 초안들. 며칠 후 나는 동네 법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김 변호사는 내 얼굴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내 표정을 보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정리하려고. 누구 이름도 빼고 그저 내 뜻을 제대로 적어두고 싶어. 상속 관련 가족들의 동의 서명 없이는 걱정 마.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그동안의 통화 녹음도 있고 필요하면 병원 CCTV나 기록도 다 확보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안 살아온 거 기록이 증명해 줄 테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받고 조용히 내 서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 한 줄을 더 남겼습니다. 어떤 마음이 진심이었는지는 행동보다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화는 없앴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정기적으로 반찬을 가져오던 며느리에겐 앞으로는 괜찮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결정하고 지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용서로 착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지만 그건 참은 거지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정리한 그날부터 나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은 따로 액자에 옮겨 걸었고 내 이름으로 등록된 보험, 계좌, 부동산 등기부들을 전부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록이었습니다. 지원이의 통화 음성은 내 휴대폰 보관함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고 병원에서 아들 부부가 무심하게 반응하던 장면은 응급실 CCTV 확인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정식 공문을 보내 자료 열람허가를 받았고 담당 간호사에게서도 메모 형식의 진술을 얻었습니다. 네, 아드님과 며느님이 해외에 계셔서 초기 조치가 좀 늦어진 걸로 기억해요. 그때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 말 한 줄이 내 마음 속 칼날에 나를 세워주었습니다. 동네 금융센터에 들러 내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했고 며느리 명의로 간 이체 내역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심코 보낸 등록금, 생활비, 지원이 용돈 명목의 송금들 그 하나하나가 내게 또렷한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정리를 끝낸 나는 법무사무소에 신탁이관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 재산은 제 손자 김지원의 이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단, 이 아이가 만 40세가 될 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현금화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될 수 없도록 조건을 설정해 주세요. 법무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왜 이렇게 설정하십니까? 난 지원이가 순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들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고 내가 믿은 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바보였는지 헷갈리더군요. 이제는 그 마음이 사랑인지 실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누가 뭐래도 증명해두고 싶습니다. 모든 절차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아들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돼서 혹시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건강해. 그날 너희가 놓친 병원 진료 잘 끝냈고 지금은 변호사랑 절차 마무리 중이야. 변호사요? 무슨 절차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걱정했던 유산 분쟁 없게 하려고 확실하게 조정했어. 앞으로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남을 테니까.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 내가 또 속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는 사람이 아니라 속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거다. 며칠 뒤 아들은 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우편물을 넣어두고 갔습니다. 신탁 설정 철회 요청 동의서라는 문구가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 안엔 그가 직접 써내려간 손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앞서간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지원이 미래 생각하셔서 결정 번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그 옆에 내가 쓴 짧은 쪽지를 끼워 되돌려 보냈습니다. 나도 마음 아프다.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만 생각해봐라. 이후 나는 법무사를 통해 신탁의 모든 세부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원 명의로 설정되되 그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도 재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자격은 사회적 윤리적 조건 위반 시 자동 박탈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 조건엔 고의적 유기 또는 무시,
비상시 보호 의무 불이행이 명시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전화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그날 쓰러졌을 땐 우리도 당황했었어요. 그렇겠지. 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실수했어요. 그날 병원에 바로 못 간 거 지금도 후회해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우린 이 집에서 가족이잖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사람이 쓰러졌을 때 최소한 여행은 취소해야지.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행을 간 아들을 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지 않니? 그 뒤로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와 연락을 끊지 않았던 작은 형님의 장남, 조카 경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삼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삼촌만큼 연락 이어준 분이 없었어요. 혹시 병간호나 병원 갈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왠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지원이가 지금 눈치 보느라 힘들어해요. 그 애가 상처받는 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남긴 거다. 너희는 못 건드리게 설정했고 지원이가 직접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조건 걸었어. 지금은 상처일지 몰라도 그 아이가 나이 들면 이게 진짜 보호였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통화를 끊고 나는 조용히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내 마음도 말할 수 있게 됐어. 당신이 걱정하던 그 아이, 이젠 내가 나름의 방식으로 지켜보려 해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혼자서 식탁을 차려 앉았습니다. 불고기를 데우고 된장국에 김치를 얹고 소주 한 잔을 따라 놓았습니다. 당신, 내가 너무 늦게 나서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둘이 쌓아 올린 것들을 아무도 망가뜨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지원이도 한동안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하더군요. 그래도 내가 다 키웠다고 믿었던 아이, 사랑으로 보살폈다고 여겼던 가족들이 순식간에 멀어지는 걸 지켜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요즘 나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바둑 교실을 다니고 가끔씩 아내가 생전에 즐겨보던 드라마를 다시 틀어놓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목소리를 흉내내다 보면 괜스레 웃음이 나고 그때 그 사람의 눈웃음이 떠오릅니다. 최근엔 조카 경민이가 자주 제 안부를 물어줍니다. 삼촌, 요새 건강 괜찮으세요? 그 아이는 늘 내 얼굴을 먼저 살핍니다. 어느 날은 지원이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엄마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표정을 보고 처음으로 아, 내가 틀렸구나 싶었어요. 저 다시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밥만 같이 먹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된다. 그날 이후 나는 지원이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과일을 깎지도 따뜻한 찌개를 끓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똑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술씩 나눠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내가 커서도 이 집에서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숟가락을 놓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란다. 그냥 오면 되는 거야. 이제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 그 안에서 지켜온 사랑,
그리고 사람으로서 지키고 싶었던 존엄은 끝까지 내 손으로 지켜냈다는 사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 아름답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분노도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댓글은 언제나 따뜻하게 열려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